이번에는 프랑스 현대미학의 또 다른 중요한 논자인 데리다의 입장과 그 미술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리다는 굉장히 많은 저서를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소개한 거는 그 주로 초기 작업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업들을 여기다 써놨고요. 다들 불어를 잘 모르시거나 별로 안 친하실 텐데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다 불어로 이렇게 책 제목을 써놔서 되게 죄송합니다. 이게 번역이 된 책도 있고 안 된 책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걸 이제 불어로 그냥 원어로 표기하는 방법밖에 없었고요. 여기 보시면 들라 그라마톨로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그라마톨로지 혹은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고요. 그 데리다가 남긴 미술 관련 서적이 여기 요 책이에요. La vérité en peinture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Truth in Pain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난해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하다는 거는 데리다의 글쓰기가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글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읽으면 약간 정신분열증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진득하게 붙어 앉아서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어쨌건 이 저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번역서가 없습니다. 사실 데리다만큼 그 언어의 의미작용의 문제에 이렇게 거의 집착한 그런 이론가도 참 드문데요. 그 데리다는 푸코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의미작용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입니다. 데리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 키워드를 뽑자면 데리다는 로고스 중심주의와 음성 중심주의에 동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로고스 중심주의와 음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리다 같은 경우는 로고스 중심주의와 음성 중심주의에 대해서 반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구조주의를 성립하게 했던, 그러니까 구조주의 자체를 성립하게 했던 소스르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사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스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모든 언어의 의미가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 데리다가 보기에 소스르의 가장 큰 문제는 언어 기호가 하나의 닫힌 체계 안에 있다라고 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닫힌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기호들이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항상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우리가 사과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과의 개념을 떠올리고 사과의 개념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천천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소스르한테는 기표 수준의 차이가 기의, 의미 수준의 차이를 낳는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개하고 매가 다른 것은 기역하고 미음이라고 하는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지 사실은 멍멍 짖는 아이를 반드시 개라고 불러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데리다도 되게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데리다가 보기에 소시리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는 말을 중심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말과 글 사이에 누가 더 먼저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말이 먼저 있었고 말은 말하고 나면 휙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의 부재를 메꿔주기 위해서 글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서 데리다는 소스르가 언어학에서 여전히 말을 중시하는 음성 중심주의적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게 잘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뭐가 잘못이야? 사실은 글하고 말 사이에 글이 말의 부차적인 거고, 말이 원형이고, 말이 우선적이고, 말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식의 그 선후 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글이라는 게 굉장히 하찮아지는데 정말로 그러냐가 데리다의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리다가 보기에는 음성 중심주의와 로고스 중심주의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신의 언어로부터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항상 신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신은 음성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신의 음성은 우리의 감각, 귀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음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거는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 의미인 거고 로고스 중심주의 로고스도 사실은 신의 음성, 이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이 신의 음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 음성 중심주의와 로고스 중심주의는 같은 맥락에 있고 이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물질성, 비매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리다가 보기엔 음성 중심주의와 로고스 중심주의가 같은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데리다가 보기에는 말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는 음성, 로고스 이런 것들을 근원에 두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지 말하고 글이 궁극적으로 원형적인 지시 대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말도 말을 하는데 내 말 속에 내가 지시하고 싶었던 원형적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고 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 말하고 글이 누가 서로 낫다, 못하다 이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우리가 텍스트라고 부르는 것들은 제가 막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막 기록을 해요. 필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텍스트는 우리가 언제나 음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부재하는 음성을 현존하는 것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기호들이 관계 맺기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생산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텍스트나 말이나 똑같이 고정적인 의미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21세기에 들어서 이 유람선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맥락 없이 유람선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나도 크루즈 여행 떠나고 싶어. 나도 배를 타고 가보고 싶어. 이렇게 낭만적인 이미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세월호라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크루즈선들이 굉장히 큰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때 이 유람선 혹은 크루즈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크루즈, 뭐 유람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어떤 의미의 그물망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람선이나 크루즈에 대한 원형적인 의미나 최종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거야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세월호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현상 혹은 하나의 뭐 지체의 의미를 찾아보자라고 해도 이건 하나의 의미로 이게 귀결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마다 세월호라고 하는 그 기호가 갖는 것의 의미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편차가 너무 크죠. 뭐 슬픔, 뭐 분노 이런 거에서 쭉 출발해서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이 어떤 기호들은
이게 의미 작용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물망, 의미 작용의 그물망을 옮겨 다니게 되고 각각의 의미 작용의 그물망을 옮겨 다닐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의미 혹은 원형적인 의미 이런 것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언어에 있어서 의미가 정말 고정될 수 있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게 그 유명한 디페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데리다 초기에 되게 중요한 철학적 저서가 있는데요. 마르슈 드 라 필로소피, 그러니까 뭐 철학의 변경 뭐 이런 건데요. 여기서 기존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지금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미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규정이 되거나 결정된 상태로 고정돼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의미는 항상 그것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것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나아가게 되고 항상 의미한 다음에 연기될 뿐이다 라는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디페런스 개념이 지향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 디페런스 보통 이제 소개될 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소개될 때 차연이라는 개념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이 디페런스라고 하는 단어가 노리고 있는 지점이 그냥 들었을 때는 이게 뭔지를 몰라야 돼요. 눈으로 봤을 때만 아, 이거는 데리다가 얘기하는 그 개념이구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돼서 우리도 데리다의 차이와 일반적인 차이를 알 수 없도록 요새는 차이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근데 우리 글로는 그 차이나 이 차이나 눈으로 봐서도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옆에다 한자어를 병기합니다. 한자어를 보면 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 이 차이는 그 차이가 아니라 데리다의 차이인가 보다. 까다롭죠. 참 철학하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까다롭게 따지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럼 데리다가 의미가 항상 연기된다, 의미가 결정되지 않는다, 의미는 항상 의미 작용을 할 때마다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디페런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원래 뜻은 뭐냐? 디페런스라고 하는 단어는 불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디페런스는 사실은 디페레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디페레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가 아는 거, 그러니까 영어의 differ죠. 다르다의 뜻이고 디페레의 두 번째 뜻은 연기하다인데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디페레라는 동사는 차이라는 첫 번째 의미에 해당하는 명사형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difference, 영어로는 그렇고 불어로는 difference라고 부르는 건데 이 difference는 차이라는 뜻만 갖고 있기 때문에 differe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지연, 연기 이런 의미는 완전 탈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데리다가 보기에는 의미의 문제는 항상 의미 작용 때마다 의미가 달라진다. 차이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차이만 낳는 게 아니라 매번 결정적인 최종의 의미는 미루어진다, 연기된다 라는 이 두 개의 뜻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원래 존재하던 디페런스라는 명사형의 ENC 대신에 ANC를 붙여서 새로운 명사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왜 ANC이냐? 불어에서의 ANC라고 하는 어미가 갖는 특수한 성격 때문입니다. 이 ANC는 항상 운동, 멈추지 않고 계속 운동하고 있음. 다시 말해서 이 머물러 있지 않음, 고정되지 않음을 뜻하는 동시에 이게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게 능동적인 건지 수동적인 건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건지 누가 이렇게 밀어서 움직이게 만든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능동과 수동 사이의 불확정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도 확정되고 고정될 수 없음이라는 뜻이 ANC라고 하는 어미에 들어있기 때문에 데리다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 디페레에 ANC를 넣어서
계속해서 연기되는 운동 중인 의미작용을 나타내 보겠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실제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데리다가 쓰고 있다. 뭐 전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쓴 거고요. 이게 뭐 꼭 읽어봐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뻘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리다가 이렇게 썼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의적인 뜻 그리고 하나로 이렇게 규정될 수 없는 어떤 운동성 이것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부분은 이 ENC로 끝나는 디페런스와 ANC로 끝나는 디페런스가 귀로 들었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음 기호가 똑같아서 누가 읽어도 똑같이 발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라는 거는 어떻게 아느냐? 글을 썼을 때 철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리다의 디페런스 개념은 음성 언어가 할 수 없는 것을 문자 언어가 해결해 주는 이런 사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음성 언어가 더 우월한 것이 아니다. 음성 언어가 할 수 없는 걸 문자 언어가 할 수 있는 사태가 있기도 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자 언어가 음성 언어가 할 수 없는 걸 한다라고 해서 문자 언어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항상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데리다는 이원론에 반대한다. 모든 이분법적인 구도에 반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디페런스를 얘기한 다음에 이제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가 똑같이 할 수 없는 한계 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나서는 음성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자체를 숭상하는 로고스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로고스 중심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고스가 신의 음성,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로고스는 언제나 절대 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로고스 중심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이성 중심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고스를 우선시하는 철학적인 전통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말해 음성 언어는 문자 언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훨씬 더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다루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문자 언어는 눈으로 보기 위해서 물리적인 것을 갖고 있죠. 이건 매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를 써야 되는 거죠. 써서 형태를 남겨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음성 언어는 아무런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그냥 귀로 들어와서 정신에 울리기 때문에 말이 훨씬 더 무형적인 것, 그래서 원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자 언어는 말을 보존하기 위한 부차적인 것, 실제로 뭔가 형태를 갖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 부분을 쟈-ዣ크 루소가 수플레몽, 대리보충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근데 이 대리보충이라고 하는 건 대신하고 빈 부분을 채운다라는 건데 데리다는 아니 왜 말하고 글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돼? 말하고 글이라는 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언제나 왼편의 기준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정신적인 것, 추상적인 것을 놓고 오른쪽에 그보다 못한 것, 감각적인 것, 구체적인 것을 놓은 다음에 이쪽이 본질적인 것이고 이쪽이 언제나 비본질적인 것으로 하찮게 여겨지는 이 이분법적인 방식 속에 말과 글이 놓이게 된다는 건데 데리다는 말하고 글 사이에 아무런 위계가 없다. 그냥 말이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말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글이 나온 것이지 그 둘 사이엔 아무런 위계도 없다. 적어도 말을 중심으로, 말을 원형으로 삼아서 글을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펴게 됩니다. 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그냥 무슨 옛날 얘기하듯이 해서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는 사실은 뭐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고, 글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형태 속에 말을 붙잡아 놓은 것. 그래서 뭔가 주변적인 것, 내용 그대로 갖고 있게 할 수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실제로 데리다가 미술에 지금 접목시켜서 미술에도 내용과 내용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칸트가 실제 논의한 바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Truth in Painting, 원어로는 La Vérité en Peinture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잠시 회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목에 에르곤과 파에르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파에르곤은 파레르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파에르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PAR이 이게 접두사이기 때문에 파에르곤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칸트는 어떻게 나눴느냐? 예술 작품, 그러니까 뭐 그려진 것, 이미지를 에르곤이라고 부르고요. 그 그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에워싸고 있는 액자 틀을 파에르곤. 지금 제가 여기 일부러 파레르곤이라고 써놨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액자 틀을 파에르곤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그려진 작품을 에르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술 작품의 본질이 화가가 그린 에르곤이라고 한다면 액자 틀인 파에르곤은 장식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파에르곤은 예술 작품에 절대로 포함되지 않고 예술 작품이 돋보이게끔 돕는 일종의 장치에 불과한 것인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부터가 예술이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에르곤만 예술이고 파에르곤은 예술이 아닌 것으로 설명되어 왔고, 이게 굉장히 오랜 동안 전통적으로 미학자들이 공유하는 견해였다는 거죠. 데리다는 정말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논의는 사실은 예술 작품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다시 말해 이분법적인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한데 진짜로 그러느냐를 따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파에르곤인 액자 틀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야 그냥 장식에 불과한 것인데 진짜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루브르나 이런 데 있는 굉장히 클래식한 그림엔 액자 틀이 막 금색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현대 미술 뭐 이런 걸 보시면 액자 틀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뭐 그림 아니면 포스터를 사신 다음에 액자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림에 어울리는 액자를 고르시죠. 그죠? 그 얘기는 액자 틀은 그냥 예술의 외부, 예술과 완전히 무관한 것, 이런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생활을 통해, 경험을 통해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볼 때 파에르곤인 액자 틀이 예술 작품하고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데리다의 질문입니다. 전통적 미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파에르곤이라고 하는 거는 작품 외부예요. 하지만 이게 작품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에르곤이 완전히 외부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파에르곤은 작품 내부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아닌 거죠. 그죠?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데리다는 이건 경계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계는 사실은 안과 밖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로 그럴까요? 자, 제가 여기 잠깐 이렇게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원이 찌그러졌네.
자, 이게 원의 경계인데요. 이 원의 경계인 선은 원의 외부일까요? 내부일까요? 데리다는 이 부분은 경계이고 이건 안과 밖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미술 작품의 틀, 액자 틀은 바로 이 경계에 해당한다는 게 데리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해 보아야 할 텐데,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 파이르곤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예술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 철학에서는 예술 작품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에르곤만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파에르곤이라고 하는 것도 에르곤은 아니지만 에르곤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지점이라고 한다면 예술 작품의 의미가 정말 에르곤에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예술 작품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에르곤과 파에르곤 모두를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예술 작품 자체가 내부가 아니라 경계, 하나의 경계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데리다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에르곤은 언제나 파에르곤과의 그 영향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술 작품의 의미가 언제나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존의 미학자들의 설명 방식과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심지어 시에 대해서도 시의 의미가 마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배웠잖아요. 그게 기존의 예술 작품의 이해 방식이라고 한다면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교양의 뭐 서양 미술의 이해 이런 걸 들으면 이 작품은 이런 의미로 그려진 것이고 어쩌고 이렇게 완전히 천편일률적인 설명이 있게 되는데 데리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데리다는 그려진 것들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 또한 작품의 의미 작용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의미는 언제나 변한다. 그래서 최종적인 의미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데리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의미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사실은 데리다 철학의 핵심인 해체, 데콩스트럭시옹의 작용 방식입니다. 이게 해체라고 번역이 되어서 마치 데리다의 철학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무화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데리다가 말하는 데콩스트럭시옹은 꽁스트럭시옹을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꽁스트럭시옹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막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부품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콩스트럭시옹은 연결 부분들을 다 끊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결 부위를 끊어 놓으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연결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구성 요소별로 이렇게 따로 떼어놨다가 다음에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재결합이 되면 다른 의미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게 사실은 데리다가 자신의 철학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이고, 이 사람이 그 언어의 의미작용이 실제로 언제나 이렇게 와해되었다가 다시 재구성되고 다시 풀어졌다 다시 재구성되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의미, 우리가 소위 동일자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입장으로부터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고, 데콩스트럭시옹이라고 하는 의미작용의 방식을 거기에 적용해 보면 그게 진짜 허구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데리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데리다는 철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완결되고 단일한 고정적인 의미란 없다라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 철학이나 예술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텍스트로 봐야 되고, 이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구성 요소들을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 작용이 가능한, 다시 말해서 내가 개입해서 이 구성 요소들을 새로 조립한다는 건 이게 해석의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영원히 무한한 해석이 일어나는 하나의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 텍스트도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개입해서 다양한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런 입장이 들어오게 되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거? 누가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봤더니 완전 다른 의미가 나타나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런 예술이 훌륭한 예술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의미들이 공존하는 예술이 됐건 철학이 됐건 이런 것들이 이제 통용되는, 일반화되는 이런 공간에서는 그 누구도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진리야, 내 말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이야 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데리다는 워낙 얘기가 많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실제 예술 작품 분석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데리다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데리다한테는 고정되고 단일한 의미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해서 기존의 의미 작용의 구성 요소들을 분해해서 재조립하면 그게 해석이고, 그 해석을 통해서 무한히 다양한 그런 의미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데리다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리다는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